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놓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했어요. 네,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네. 공권력 투입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 파업이 불법이다라고 규정했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게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거제도 파업 현장에 장관들이 갔거든요. 예.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먼저 보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손에 잡히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뒤따라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렇게 헬기 타고 가서 그러니까 현장 상황 짧게 좀 보고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공권력 투입할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 어디에 뭐 위험 물질이 있고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이걸 좀 보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은 간 것 같고. 네. 이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커다랗게 두 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한 축은 쟁점이 뭔가, 뭐 때문에 50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이 한 축이겠고, 또 한 축은 지금 공권력 투입이 눈앞에까지 온 듯한 상황에서 그 현장, 농성 현장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농성 현장 모습이 어떻습니까, 김 기자? 거제도 조선소에 일단 그 원유 운반선 위에 7명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째 철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사진을 저희가 유튜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은 제일도크라고 해서 배를 만드는 커다란 어떤 그 건조물 속에 그 안에 일부분에서 지금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바로 0.3평,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크기 철창에 유채한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한 달 전에 유채한 씨가 저 1세제곱미터 0.3평 크기 철장에 들어간 다음에 이분이 용접공이에요. 굉장히 숙련된 용접공인데 용접을 해버렸어요, 입구를. 그러면 지금 한 달째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분이 이제 좀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 보시겠지만 40살, 이게 젊은 분이거든요. 네. 그 철창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쬐끄맣게 그 만든 철창이에요. 예. 저기 들어가서 용접으로 입구를 막아버렸고요. 생리 현상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냐 했더니 뭐 기저귀로 해결한다라고 하고 인화물질을 같이 갖고 들어갔답니다. 애초부터 나 죽을 생각으로 들어갔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때문에 뭐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면 제2의 용산 참사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채한 씨가 저기서 농성을 하고 있고 저 한 6m쯤 위에서는 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죠. 네. 한 6명인가가 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도 철제물들, 또 인화물질들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이제 강제 진압이 들어가면 바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막루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큰 사고가 나서 다수가 사망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그 전에 좀 타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전에 어떤 정부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협상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저 유채한 씨가 있는 저 철창에 가려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막 장난이 아닌 저 곳인 것 같아요. 거기를 어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갔죠.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한 씨를 직접 만났어요. 저 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간 건데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일단 나오셔서 같이 협상을 하자 얘기를 한 거죠. 일단 파업 풀고 나와라. 그게 예. 이제 노동부 장관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과 원칙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특히 뭐 법률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어떨 때는 누구한테는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 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게 되게 논란이 됐는데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탕감을 하는데 여기에 34세 이하 청년들의 채무유예 상환이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근데 상당수가 코인 투자하다가 뭐 빚진 거다라는 정부가 그러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 한 거냐. 그러니까 김주현 그 금융위원장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법과 원칙을 찾고 필요할 때는 따뜻한 마음 찾고 뭐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화물차 화물연대 그 파업에서도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정부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고 정치권도 개입을 해서 했거든요. 결국은 정부는 갈등 조정자입니다. 사회의 이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게 목표지.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정말로 그게 이제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니까 정부의 입장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자면 지금 당장 강경 진압하고 공권력 투입하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정치권도 원치 않을 거고 또 그런 거 조정하라고 있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거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 파업이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저 노동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동 현장, 특히 조선 산업에서의 노동 현장 한번 와보십시오. 이 노동 현장 자체가 불법 투성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파업을 한다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던데 지금 이분들 주장, 그러니까 쟁점, 왜 50일 동안 안 풀리고 있는 건가? 이게 커다란 한 축이거든요. 예. 그 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쟁점.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예. 2014년 이후로 조선업계가 장기 불황에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용접 15년 차가 그때 4,900만 원 받던 게 지금 작년에 3,4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30% 인상하는 요구를 하는 거는 그때 수준으로 올려달라라는 건데 그 근거는 최근에 조선업계가 화랑이거든요. 배를 엄청 수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물량의 45.5%를 한국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업체 대우조선해양이나 입장은 이거 배 만들어가지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에만 1조 7천억 원 단기 순손실 봤다. 돈 없다 한마디로. 네.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돈을 주고 하청업체가 저 노동자들한테 주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은 우리가 직접 이거는 협상할 일 아니다라고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삭감했던 것만큼을 좀 올려달라는 게 하청업체 노동자들 얘기인데 원청업체 측에서는 왜 우리가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이거를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그건 하청업체 사측하고 협상하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화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청이랑 해결이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정부를 찾아가고 이제 그 어떤 산업은행을 찾아가고 그런 건데 일단 지금 어제 협상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30%를 이제 다시 올려달라고 하다가 예. 어제는 좀 그 대폭 낮춘 방안까지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물러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정부로부터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요. 사자 협상이 사실은 7월 15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예 협상이 안 되다가 원청, 그러니까 대우조선 원청의 노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사 사자 협상이 7월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권력이 지금 바로 뭐 투입이 돼서 이 강제 진압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협상이 잘 풀리는 쪽으로 이쪽으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정부도 중재를 하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아이를 교육할 때도 뭐 아빠 엄마들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엄하게 하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협상할 때도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이제 엄하게 이제 노조한테 강경한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 좀 부드러운 입장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여권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이진 않거든요. 어제 이정식 장관이 가긴 했지만 뭐 결과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존재감을 크게 보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태 해결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네. 이런 점에서 좀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대우조선 해양의 이 하청업체 파업 사태 먼저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가죠. 또 지인 찬스. 용산 대통령실 얘기죠.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광주시장에 나갔다가 낙선했던 주기환 후보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아들이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윤 대통령이 2003년에 광주지검 있을 때 뭐 연을 맺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인 찬스냐, 뭐 사적 채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대선 캠프랑 인수위에서 거쳤던 사람이거든요. 이 주기현 후보 아들은.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강릉 통신설비 대표 아들 우모 씨, 바리톤 우모 씨가 나왔던 이후에 또 나온 사례여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검 수사관 2명이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총무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검사들이 하는 사정 업무 같은 거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곳, 대통령실의 어떤 재무 인사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네. 이례적으로 검사들이 또 들어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또 여기서도 두 축인 것 같아요. 한 축은 너무 검찰 편중 아니야? 이제 편중 인사의 축에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채용이 뭐 기준이 뭐야? 사적 채용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우선 사적 채용 논란 보죠. 지인의 이번에도 지인의 아들. 근데 그 아들도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검찰 편중 인사. 네. 근데 검찰 편중 인사에서는 대부분 이를테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요. 뭐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런 네. 분들 검찰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검찰이 가는 게 문제 아니냐라고 했지 이 사람이 사적 채용이다라는 중매까지 그렇죠. 서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사적 채용이다라고까지는 안 가요. 다만 이제 뭐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쪽 측면이었던 거지. 예. 근데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은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은 게 지인의 아들 딸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인의 전문성이 확인된 것도 그 아들 딸인데 공통점은 다 캠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캠프가 한 반년 뭐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반년 있거든요. 캠프라는 곳이 크게 보자면은 몇만 명도 있습니다. 뭐 특보 같은 거 막 뿌려요. 특별보좌관. 그래서 그런 거 명함 파고 다니는 게 몇만 명이고요. 작게 봐도 거의 1,000명은 돼요. 여기에서 반년 동안 일했으면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원주의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산학. 예, 산학협력. 예, 그러니까 예. 산업체하고 학교와의 학교하고 협력. 같이 협력하는 거. 예. 그게 이게 대통령실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며 뭐 우사장이라고 불리는 분, 그 강릉에 그분 같은 경우에 아들이 성악 전공했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를 했는지 대통령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 캠프에서 일했으니까 전문성 있고 우리는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 이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가 있으니까 우리 했는데 갑자기 연줄 얘기하고 충성심을 얘기를 해요. 어저께 지금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 가지고 채용한다면 그게 불공정이다. 그러면은 강인선 대변이 뽑힌 게 불공정이에요. 왜냐면은 캠프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조선일보 기자 경력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이게 논란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 있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전수조사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때 계속 반론으로 나오는 것은 전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보면은 별정직은 항상 추천받아서 갔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능력자들이 갔던 케이스들이 있다. 언제 별정직을 그렇게 공채로 뽑았는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또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때 우리가 알려졌던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뭐 사람이 비서관으로 들어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별정직 이런 게 반론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그 부분이 핵심 같아요. 지인의 아들이냐 뭐 딸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의 능력이 확실하게 입증됐느냐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뭐 이것도 떠나서 그럼 대선 캠프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확실하게 능력 있게 했느냐를 국민들께 설명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능력도 있고 어떤 같이 일했던 기간 같은 경우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비서관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그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기간이 오래된 사람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짧게 대선 혹은 그 인수위 막판에 잠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실에 가는 상황 지금 보면
오히려 캠프 때 인수위 때 정말 그 핵심적으로 실무선에서 막 페이퍼 올리고 직접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도 대통령실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실무자들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누르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꽂아서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예. 불만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권에서도 왜 그 김정숙 여사가 오랫동안 알아온 디자이너의 딸이 채용된 문제 이거 불거졌었잖아요. 디자이너의 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인 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입증해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결국 저는 핵심은 거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안 밝히고 있으니까 이게 공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네. 자, 그래요. 또 하나 불거졌다는 거고 요 얘기는 오늘 뭐 2부에서 더 좀 얘기를 해보고요. 하나 더 보죠. 불법 촬영 시도까지. 인하대 사건이죠. 네, 그 인하대 1학년생이 그 범행 당시, 그러니까 성폭행했던 범행 당시에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인데 범행 당일에 휴대전화를 현장에 놓고 갔거든요. 네. 덕분에 그 경찰이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까보니까 범행 당시 상황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던 거예요. 범행 당시라 하면 어떤 범행? 그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영상이 찍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증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그 화면까지 다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마 이게 잘못 휴대전화를 올려놨는지 제대로 소리가 찍히진 않았고 소리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 안에 어떤 밀었는지 뭐 이런 어떻게 추락을 한 건지에 대한 이런 상황도 좀 들어 있습니까? 그 상황까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남아 있다라는 건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정황 자체는 확인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여서 이런 것까지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까지 같이 그 송치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와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떨어지게 된 상황 이게 뭐 어떻게 하다 실수로냐 아니면 밀어서 고의로냐 살인이냐 치사냐 그죠? 그렇죠. 살인이냐 치사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떨어진 여학생을 방치하고 그냥 간 것이냐 아니면 몰랐던 것이냐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CCTV가 나왔는데 1시간 넘게 방치가 됐고 행인이 이를테면은 그 발견해서 신고해서 이제 구급차가 온 거였거든요. 그때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1시간 넘게 방치된 동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끊어지지 않고 맥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이게 뭐 신고를 했다면 소방서에 신고를 했으면 살 수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여성의 옷을 지금 다른 데다가 막 다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정황이 같이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랬다면 모르고 간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